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발의 시대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발의 시대, 유럽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적어도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떤지. 그래도 잘 살고 문화 수준이 훌륭한 곳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지금의 유럽이 되기까지는 인류학적으로 매우 아픈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금, 학살, 1500년도 전후 유럽의 지도층에서는 자금 확보를 원했고 이것의 원천을 안타깝게도 대항해를 통한 개척지에서 조달되는 노예, 금에서 조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점에 항해술, 인쇄술, 대포, 금융, 신용에 대한 거래가 복합적으로 만나면서 시너지를 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인가 본물이 터져 나오듯 급하게 성장하는 유럽의 토대는 의도하였든 우연이든 상기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만나면서 터져 나온 듯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은 크게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럼버스와 탐험,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국가입상, 야코프거와 은행업, 베츠폰 베를리힌엔과 군사혁명, 알루스 마르티우스와 인쇄술, 존 헤리티지와 일상의 자본주의, 마르틴 루터, 인쇄술 그리고 교회의 분열, 슐레이만 대제와 오스만 제국, 하를 5세와 보편적인 통치. 먼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의 탐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콜럼버스 하면 어떤 탐험 정신이 있는 대탐험가로만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중세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세의 논리는 철저하게 돈 그리고 종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 책을 제가 요약해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항해술, 인쇄, 대포, 금, 노예에 만나면서 자연적으로 금융, 신용에 대한 관행을 이루었고 유럽의 후위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입니다. 이때 당시에 중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이 두 국가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 이 에스파냐 등 포르투갈 모두 육로를 통해서 인도로 연결을 좀 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육로를 통해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을 좀 개척을 하려고 하였고 그 시기에 콜럼버스가 나타납니다. 이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였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것을 개척을 하면서 훗날 이제 아메리카가 되죠. 아메리카가 되는데 어, 인도로 착각하게 되는 신대륙을 발견을 하였죠. 그리고 이 시기에 그 포르투갈에서는 바스쿠 다가마가 어,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도 하였죠. 하여튼 이 시기는
이 어떤 이런 그 유럽이 바닷길을 통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 그런 신대륙의 발견을 통해서 금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쌓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그 신대륙 발견에 있어서 잉카 문명이라든지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수한 문명이 우리 서구 유럽의 그쪽 지역에 대한 정복을 통해서 그 문명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은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국가의 부상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는 이 카스티아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이 카스티아는 그 에스파냐의 전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에스파냐가 스페인이 되는데 이 스페인의 부상은 여기서 나오는 이사벨라와 페드리난드의 협업으로 요약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의외로 여자 리더가 훌륭했던 경우가 있고 뭐 엘리자베스도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 스페인의 부상에 있어서는 이사벨라가 잘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잠시 이때의 그 상황을 좀 되짚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원래 그 유럽의 상황은 어, 봉건주의, 그러니까 어떤 그 영주가 있고, 어, 그 영주에 있는 농노가 밭을 갈고 농사를 지면서 영주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이 영주의 어,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 좀 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왕권이 강화가 되죠.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그 이사벨라와 페드리난드의 예가 소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왕권 신수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 시기에 나오는 것이요.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넘어가기 전에 절대 왕정,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기라고 봐야겠죠. 이때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라며 왕권 신수설을 철저하게 신봉하기도 했습니다. 네, 3장은 야코프 푸거와 은행업입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은행은 당연한 것이지요. 신용도 당연한 것이고, 은행.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은행하면 야코프 푸거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중세사회 속에서 현재의 독일 지역에서 활동했던 야코프 푸거는 현재로 따지면 은행가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1500년도의 은행.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였을 텐데요. 이미 1500년대 전후에서 은행의 전신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대출, 그것도 나라에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 야코프 푸거라는 사람은 처세를 하였고 그것은 그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중세의 야코프 푸거야말로 현재의 은행의 시발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은 괴츠폰 베를링헨과 군사혁명입니다. 이름도 참 어렵네요. 우리가 중세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500년도 전후에서 화약, 대포 등 전장의 양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세의 전쟁, 이는 수동적이 아닌 그리고 오합지졸이 아닌 전문적인 전투기론의 생산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자본, 그리고 무기, 전략이 만든 전투기계였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전투는 점점 더 전문화, 특화되고 이를 군사혁명이라고 부를만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은 알루스 마루티우스와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우리는 이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매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문명의 의기, 지식의 보관소는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쇄술, 자본, 지식인, 이 시너지가 1500년대에 인쇄술을 이끌었고 이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헤리티지와 일상의 자본주의. 이 장은 크게 흥미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농지가 늘어난 상황에서 인크로저 운동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해나가는 지극히 보통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 과정 중 많은 소장농은 자리를 잃게 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신용, 거래, 회계장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것들이 150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카스티아 이사벨 여왕의 전략 등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 논리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르틴 루스터, 인쇄술, 그리고 교회의 분열.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아마 우리 역사 시간에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죠. 이런 마르틴 루터가 인쇄술과 연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에 영향을 줬던 것을 이 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중세 종교는 카톨릭으로 대표가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힘이 약해졌으나 교황이 있었고 카톨릭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카톨릭이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종교라는 것이 정치의 색을 띠면서 어, 자금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정도로 부패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콜럼버스의 항해 등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서 면죄부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95개조 반반문을 쓰면서 종교 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 95개조 선언문은 인쇄술이라는 것을 만나면서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마틴 루터, 그는 글을 어느 정도 쓸 줄을 알면서 라틴어, 거기에 독일어까지 구사가 가능했고 그 부분은 인쇄술의 퍼짐 및 공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술레이만 대제와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장을 보면서 오스만 제국이 정말로 강대한 제국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 장표에서는 왜 오스만 제국을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그 서양 역사에 있어서 유럽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좀 잘 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분기점이 어디인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오스만 제국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오스만 제국은 강대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시스템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서양은 인쇄술, 금융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본이 풍요롭지는 않았기 때문에 금융업, 신용 등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오스만 제국은 정복을 통해서 발전을 해 나가다 보니 자금 도달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고 즉흥적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의 부재는 나중에 가서 유럽에 밀리게 된 것이죠. 오스만 제국은 누구보다 강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쇠퇴하였습니다. 시스템이 없는 강함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독서등을 켜고 벽기현의 40년에 대해서 단돈 몇만 원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현재 수준의 올라옴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쇄술, 자본, 금융, 종교개혁, 군사혁명, 이 핵심적인 사건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창발을 했다고 해도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꾸준하게 효과가 나타나며 지금의 사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발의 시대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AI, 챗GPT,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 우리의 의지로 개선을 하고 운명을 개척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직시를 하고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역사를 잘 돌아보고 우리의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